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2023년도 34회 시험 대비 스포기 특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기 특강은 이론적인 내용을 기본서부터 심화까지 모든 과정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이론을 정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 33회 문제를 위주로 해서 대표적인 문제를 여러분한테 일단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문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일단 들어두시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시 보시고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들, 다음에 또 의문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밴드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론을 한 번에 끝내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기본서부터 심화까지 다루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한 번의 과정에 끝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강이 개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스페셜 에듀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강의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정리는 이게 이제 최종 마스터라고 이해하시면 일단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칙에 대한 부분이죠. 총칙은 지금 현재 법의 제정 목적, 법제 1조죠.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법제 3조, 중개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 파트는 일단 출제가 2문제 비중이에요. 그래서 33회 때도 이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의 제정 목적은 이제 21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는데,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지금 그 번호가 딱 매겨져 있죠. 그래서 문장은 하나인데 4개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기억을 하자는 의미죠. 그래서 이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제고해요. 제고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에 우리 교재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개업만 일단 주의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표현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부동산업을 육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업이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이만큼인데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부동산 개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분양 대행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말자 유사 표현입니다. 그럼 나머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성을 높인다,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쉽게 기억합니다. 또 특히 이 법의 제정 목적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 일단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법제 1조 법의 제정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법제 2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최근에 30회 시험에 냈다가 31회 때, 32회 때 쉬었습니다. 그리고 33회 때 다시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1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6개가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 6개는 정확하게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를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된 지문들로 출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용된 내용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 중개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중개의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중개에 관한 정의인데 우리가 공인인증서 법령이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개의 정의 상당히 중요하고 그 개념을 꼭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중개라면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 그랬는데 우리 법문에는 법제 3조에서 정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줄여서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법정자를 빼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법정 중개대상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 지금 법정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요. 임목도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있어요. 자, 이거 오늘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매매교환 임대차 이것은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입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알선인데 이 알선은요. 다른 말로 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매개한다, 주선해준다.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예요. 거래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중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 자,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중개에 대한 기본 그림인데 그럼 이 토지에 대하여 갑, 을 사이에 사고 파는 계약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매매. 다음에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꾸는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교환 계약이죠. 그 다음에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습니다. 그럼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 밖에 이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등등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각종 매매, 교환, 임대차,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거래를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 거죠. 그죠?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가 됐어요. 다음 매매교환 임대차입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알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개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개의 정의를 봤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은 일단 단순형 문제가 있거든요. 단순형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이 빠졌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단순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빠짐없이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법정 중개사물 거래 당사자 권리의 득실 변경이 알선입니다. 이게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개와 관련해서 중개의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옆에 날개 부분에 있습니다. 날개가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중개의 성격은 잘 묻지 않는데 중개가 과연 이게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그럼 이자의 업무 활동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갑으로부터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토지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고요. 또 토지장도 떼봅니다. 또 지적도, 임야도 또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다 발급받아 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는 결국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행위에 대한 반대말을 이거를 법률행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불가하게 요소하는 법률 요건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행위가 과연 법률행위냐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봅니다. 그냥 발급받아 볼 뿐이에요.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죠. 우리 중개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하나의 사실행위, 현장 안내를 한다는 하나의 사실행위.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법률행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개는요, 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또 이자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독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행위는 대리행위도 아니다. 그죠? 또는 수임인 또는 심부름꾼, 사자로서 행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근에 판례였는데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업공사는 상인이겠죠. 상인이니까 이 상인이 하는 중개활동이에요. 이건 당연히 상행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중개행위는 상행이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해는 일단 해두십니다.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그래서 중개의 성격 잘 묻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는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중개의 성격을 살펴봤고요. 중개가 되려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중개의 3요소에 관한 내용인데 이 그림에 있죠. 이 중개의 3요소는 일단 토지라는 중개대상 물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거래 당사자라는 갑과 을이 있어야 되죠. 이 거래 당사자를 뭐라 합니까? 중개 의뢰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을 의뢰인이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전문 직업이니까 손님을 의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갑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이렇게. 그러면 을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요소가 중개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중개행위자는 A가 있습니다. 그럼 중개행위자는 통상적으로 개업공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중개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중개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럼 중개행위자는 통상적으로 누굴 얘기하냐면 중개행위자는 통상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얘기하죠. 근데 이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 거래를 소개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가 맞죠. 그러니까 중개행위자의 범주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무등록업자가 소개해도 중개가 맞잖아요. 그죠? 예,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등록 중개업을 해도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중개의 3요소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자의 범주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만 이제 가볍게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점은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알선, 세탁기 알선도 중개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이게 그럼 두 마디가 됐나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중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5가지가 있어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잖아요. 이 5가지에 대한 소개를 해야지만 중개가 된다. 그죠? 그럼 5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자동차 거래를 소개합니다. 중개? 아니에요.
자동차가 중개사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개 아닙니다. 그러면 알선이라는 것은 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이게 소개예요. 그죠?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거, 이거는 중개가 아니죠. 분양 대행도 중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컨설팅의 간단한 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른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조언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 갑이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지나가다 봤더니 간판에 컨설팅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갖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조언을 구해요. 그러자 이 컨설팅 업자가 이게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이걸 분할을 해라. 그러니까 쪼개란 얘기죠. 뭐 200평, 300평으로 쪼개갖고 하나하나 팔아치워라. 이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컨설팅이라는 행위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분양대행을 생각해 볼까요? 분양대행. 그럼 분양대행도 마찬가지로 자, 이 상가 건물을 을이 신축을 했어요. 상가 건물을 을이 신축을 했는데 이걸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분양 대행업자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자를 찾아가고 내 대신 내가 보수를 톡톡히 줄 테니까 분양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분양 대행업자한테 맡깁니다. 그러자 분양 대행업자가 이것을 하나하나 을을 대신하여 분양을 해줍니다. 그럼 분양 대행이라는 행위도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개가 아니란 얘기죠. 분양 대행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 공인인증사법이기 때문에 분양 대행이나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므로 우리 법이 규제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뭐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분양 대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을 조직이라고 불러요. 조직. 조폭이 아니고 조직. 조직이라고 실무적으로 부릅니다. 분양 대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상가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축한 자가 분양 대행업자한테 맡겨요. 이걸 다 팔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보수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팀이 영업사원이 있죠. 그래서 쭉 중개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이거 하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손님을 붙이면 우리가 수수료 줄게.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뭐 통상적으로 저도 뭐 한 2% 정도까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분양 금액의 2%예요. 수수료가. 뭐 적게 줄 때는 1%도 주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많이 줄 때는 6%까지도 있어요. 근데 6% 물건은 절대 손님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물건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10억짜리 이거 하나만 딱 붙여도 수수료가 2천만 원이에요. 할만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분양대행이다. 근데 그거는 중개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분양대행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개와 관련된 판례가 우리 교재에 지금 실려 있지 않습니까? 중개와 관련된 판례. 그래서 이 판례를 이해를 해 두시는데 먼저 1번 판례입니다. 공인인증사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랬거든요. 이 판례는 특이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두시는데 웬만하면 이거 중개로 보고 이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시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이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중개사무소인데 A가 자격증을 걸었어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사장님은 갑이셔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분이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격증 거신 분이 이 사무소에 출근 안 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안 해버리면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예요. 자격증이 거신 분이 사무소에 출근했다. 그러니까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그럼 이건 절대 대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사무소 이거 A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증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근 안 했다는 얘기죠. 어느 날 을이 찾아왔어요. 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오피스텔에 세를 하나 얻고자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전 소유자가. 그래갖고 오피스텔 이렇게 세를 구한다 그러니까 옛날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거 제시한 거죠. 갑이 을한테 제시한 겁니다. 내가 소유자가 맞다.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래갖고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요. 나아가서 확인설명서도 작성 교부가 됩니다.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작성 교부해줘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주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이제 도장이 찍혔어요. 임대인, 갑, 서명 또는 날인, 다음에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다음에 알선 개업공인중개사 A 알선 개업공사 A 해갖고 서명 및 날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지금 도장이 찍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을로부터 요 갑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 해버린 거예요. 이른바 오피스텔 사기를 친 거죠, 지금. 이게 3억도 아니고 3천이었어요. 실사건이. 아주 추접스러워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등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임차인 전 재산을 날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3천만 원 받아갖고 이제 인마이 포켓 해버렸어요. 근데 이 A가 공제라는 거에 가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3천만 원 날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제도 이제 다시 공부하는데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해요. 근데 이 A가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을이 손해를 입게 되자 이 을이 이제 이 공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자, A의 중개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3천만 원 지급해달라. 지급 청구했어요. 그래갖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 판단했느냐. 지금 형식적으로는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지만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A는 사무소에 출근 안 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도장을 누가 찍은 거예요? 갑이 찍었죠. 갑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중개라는 것은 보세요. 중개라는 것은 갑을 간의 거래를 제3자적 입장에서 이자가 소개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줘야 되는데 직접 당사자로서 의뢰인과 계약을 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했다면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수긍이 가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중개로 보고 지급해라 그랬을 텐데 을이 패소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A는 명의 대여자로서 절대 상법상 책임을 못 면합니다. 명의 대여자로서. 그래서 결국은 이 을은 A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가 자격증 빌려주는 바람에 내가 손해 입었으니까 네가 배상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거예요.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했다. 그럼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판례를 살펴봤고요. 이제 2번 판례죠. 자, 이거는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사가 행하는 중개 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이라는 거예요. 기본적 상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업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사건도 잠깐 소개를 더 합니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 을의 개업공사는 B였습니다.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죠. 공동중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B가 공동중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그랬던 겁니다. 잔금일에 만약에 잔금이 안 들어오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 안 하면은 니들이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아주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 갑 A, B가 각서를 써줍니다. 을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을 해주겠다 하고 보증각서를 써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잔금이 1억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갖고 실제로 을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보증각서를 근거로 하여 갑이 A한테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네가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지급 청구한 겁니다. 그러자 이 A가 항변을 뭐라고 했느냐, 야 B도 보증을 섰잖아. 그러니까 나는 1억에 대한 절반인 5천만 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민법 시험 범위에 채권 총론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 총론편에서 이게 원래 나오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보증인이 여러 명이었을 때 서로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느냐, 보증인 각자가 전액을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 명이 각자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면 이걸 단독보증이라고 해요. 단독보증. 그러면 단독보증이 되는 거고, 이건 민법상 보증은 보증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단독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이거는 각자 전액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증인들이. 그러면 상법상 보증을 섰잖아요. 그럼 이거 연대보증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보증은 단독보증이 원칙이고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고요. 상법상 보증을 섰다. 그러니까 상사보증을 서게 되면요, 이때는 연대보증이 원칙. 그러니까 각자 보증인이 전액을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 뭐라고 그랬냐. 자, 그러면 이 중개라는 것은 상행이다. 상행이니까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각서를 써줬으니까 이 보증각서 써준 행위도 상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행이니까 상법이 적용되고 상법상 보증이니까 1억을 다 지급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5천만 원만 난 책임 있다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전액 지급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전액 1억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보증인들끼리는 서로 구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구상. 그러니까 구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원래는 이제 보증인이 2명이지 않습니까? A, B도 보증을 섰으니까. 그러면 이거 보증인들끼리는 서로 분할된 금액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A는 이제 5천만 원을 여기 B한테 청구할 수 있죠. 나는 5천만 원 책임이 있고 너도 5천 책임이 있으니까 5천만 원 내놔라 하고 이제 구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을한테는 이제 별도의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또.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일단은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가볍게 이해하시고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이다.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이 판례는 이번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 판례를 확인해 봤고요. 3번 판례입니다. 이 판례 고맙게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를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행위는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되는 판례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그럼 4번 판례입니다. 우리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이라는 거 있죠.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집기비품 또는 영업권, 상가가 그 지역에 있다는 위치, 그런 위치에 대한 이점, 영업상의 이점,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죠.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개사무를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집기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죠. 이런 것들은 모두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를 했다. 그럼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에요. 그죠?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중개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보수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 잘 묻습니다. 고맙게도.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 이건 중개가 아니라고 했죠. 자동차 거래 소개했다? 중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상가 거래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권리금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중개사물이 아니고 이것을 거래를 소개했다. 역시 중개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럼 그것도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어요. 그럼 권리금거래 소개하고 보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수 초과로 처벌될 일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판례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에 관한 판례를 다 살펴봤는데 그 날개 쪽에 참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날개 쪽의 세 번째 참고. 중개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민사거래를 알선하는 민사중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는 참고해 두시는데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봤을 때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그랬잖아요. 등록이란 말이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를 해도 이건 중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죠. 저는 등록하지 않은 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중개의 3요소에서 중개 행위자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소개해도 이건 중개예요. 그렇게 되고 우리 부동산 중개는 그냥 민사중개다.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개 용어의 정의를 전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업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중개업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